소백 산맥의 다양한 인연들과 연이 닿아 있는 가야산. 그 높고 넉넉한 품에 안겨 하늘을 바라보는 형상이다. 이처럼 타고난 길지에는 수많은 기원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죠. 생활사의 기원, 그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품게 된 곳, 그 속으로 들어섭니다. 날씨 정말 청명합니다. 인연과 삶을 제대로 느끼고 싶을 때 생명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 성주가 떠오릅니다. 현대인들에게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곳, 이참에 떠나면은 싱싱한 참의 맛도 볼 수 있는 정이 꽉 찬 도시 성주로 테마 기행길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누군가의 탄생은 오랜 역사가 되어 두고두고 기억되고, 들고 다시 습실 방문을 열고 여기까지. 어떤 탄생은 향이 더욱 짙어지는 5월. 오, 야, 향 참 좋다. 노란 빛과 푸른 빛, 생명의 힘이 넘치는 성주로 갑니다. 성주 읍내로 들어서는 길목.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마을 안에 떡하니 자리 잡은 큰 숲입니다. 이맘때는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들의 방문으로 더 파릇파릇해지던 곳이죠. 야, 이게 수백 년 묵은 왕보들 나무에 왕보들. 야, 일품이네요. 저 위에 보니까 저게 꽃이 폈어요. 저 꽃이 뭐냐? 저게 버들강아지라고 그래, 버들강아지. 강아지 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버들강아지라고. 포근한 사랑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다지요. 이 포근한 숲은 옛 성주 읍성의 서문 밖을 지키던 숲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엔 이게 성 밖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 밖에 이 포도나무를 조성한 이유가 뭘까? 조선 중엽에 이 서문 밖의 마을에서 네. 소년들이 이유 없이 죽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직관이 말을 하기를 이 마을에 있는 족두리 바위와 탕검 바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 재앙이 발생하니 그 중앙에 그 밤나무 숲을 조성하라는 그 권유를 듣고 밤나무? 예, 처음에는 밤나무였습니다. 권유를 듣고 그대로 따랐지만은 그 재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후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그 밤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예. 버드나무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천년기념물 40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해서 비보림. 성박숲의 마을 수호신들은 그 위세나 위풍이 대단합니다. 300년에서 500년 된 나무들이 59그루 정도 된다는군요. 이 나무는 풍채가 좋은데요. 아니 이제 포도나무 밑에 예, 이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번호가 예, 맞습니다. 55-1이 뭐예요? 이게? 예, 우리 사람에게도 자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버드나무도 55-1이란 것이 이 나무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예. 이 자체가 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아주 좀 격이 있어 보여. 다른 나무에 비해서. 예, 잘 뻗어 올라갔어요, 그냥. 예. 아주 맞습니다. 제대로 올라갔어요. 예, 예. 이 나무가 이 그 성박숲에서 가장 큰 나무이며 가장 잘생긴 나무입니다. 자, 이 제일 크군요, 이 나무가. 예, 예. 그리고 이 높이가 약 14m 정도이고 이게 14m? 14m 정도이고 둘레가 약 6m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무 앞에 설 때 그냥 야 멋있다, 운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 이 나무로서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 앞에 이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포도나무들, 이 왕보들이 다 이 성주의 역사와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성박숲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역사의 공간이자 휴식 공간, 성주의 랜드마크인 생활사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나무를 한번 보시죠. 어떤 나무? 요 가지, 이 나무 가지와 이 나무 가지가 서로 붙어 있는 부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예, 왕보들인데 나무와 가지가 다른 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열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무가 위에서 붙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연애하는 건가, 사랑하는 건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장가라는 가사에 보면은 한 대목이 나오는데 죽어서 하늘에 가면은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어서 만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열리지가 돼서 만나자. 예. 예. 그래서 이 열리지는 우리가 흔히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족 간에는 우애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열리지입니다. 숲은 마을을, 사람은 숲을 지키게 된 열리지 같은 인연. 산업화 가당에서 사라질 뻔한 숲을 주민들이 지켜냈다는구만요. 그 덕에 이 새로운 인연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이 나무하고 이 성주하고 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관계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주는 이 성박숲도 유명하지만은 성주군 소재지 일대를 돌아보면은 아주 숨어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박숲에서 해설사와 함께 출발하여 2시간 정도에 돌아오는 코스가 있어요? 별거울 탐방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어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뭐 여기 성주가 유명한 게 참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성주로 하면은 참외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성주에 참외에 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아직도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 참외 냄새 그냥. 참외 향이 참 진하게 나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확철답게 비닐하우스 안에 노부부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바쁘지만 제일 신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특히 올해가 이 성주참의 50주년이라는데요. 시설 재배를 시작한 지 반백년. 젊은 시절을 오롯이 참외에 바친 농부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아라리 여물어 있지요. 참외 색깔 참 노랗다. 왜 이렇게 싼 노래예요? 전 어린 시절에 온두막에서 참외밭에 한번 들어가 보고요. 지금 수십 년 만에 참외밭 처음 와봐요. 그 얼마나 참 반갑네요. 참외 보니까요. 근데 참외 농사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어르신은? 다른 농사, 수박 농사 짓다가 수박 농사 짓다가. 참외 농사를 짓는 데는 네. 올해 47년 짓어요. 그 당시에 그 수박을 다 여기는 그 참외도 하나도 없었겠네. 다 수박밭이었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성주에 참외가 없었어요. 성주에는 참외가 없고. 없고 예. 밭에 변두리 밭에 참외하는 사람, 논에하는 사람 거의 80%가 죽고 나 노지하던 사람 다 죽고. 원목이니까 접목을 하는데 그 순간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예, 그때 힘든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그 힘들었나. 힘든 걸 이 접목 방법을 찾으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는데 고인된 백준년 씨라 하는 분이 그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 접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는데 그래가지고 접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외 재배 기술이 부족했던 과거. 애지중지 키워도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노지에 심어놓은 것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지요. 좋은 품종들을 접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후부터는 성주 땅에 이 튼실한 참외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르신, 예. 이게 맛있게 생겼어. 딱 보니까. 야, 이 생김새가 이거 아주. 야, 이렇게 적어도 맛있잖아. 이게 저대로 완숙인데 이거는. 몇 월 달부터 심어가지고 언제 수확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수확하는지. 작년도 11월 10일경에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해서. 파종을 해서 겨울에. 45일 켜야 봄밭에 정식을 하거든. 수은고 며칠 후에? 얼마나 후에? 50일 내지 55일 걸려야 한 달 반. 예, 달 반은 있어야. 수확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 그럼 몇 월 달까지 수확하세요? 이 7월 한 길게 나가면 7월 20일까지 갑니다. 고생해가지고 보람을 느낄 때 있잖아요. 막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럴 때 기분은 어떠셨어? 나는 짜다를 못 냈겠는데 뭐 전부 기자들이 뭐 이 기자가 미치다 뭐 한번 왔다 가면 기자들 오고 그러더라고. 그러셨구나. 예, 기자들이 오고 그때 당시는 이 참외를 무슨 참외라면 무슨 참외를 안 가고 서울선 열골 참외를 했습니다. 열골 참이 골이 10개인가? 예, 열골 참외를 했는데 예. 열골 참외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 올라갔었습니다. 성주 참외는요 1970년대 노지의 열골 참외라고 불린 은전 참외를 재배한 것을 상업 재배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개량된 교배종을 통해서 저온에 강하고 착과력이 더욱 우수해졌죠. 뭐 지금은 성주 하면은 참외를 자동적으로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을 읽어야 되고 그런 것도 맛있고. 아, 이 막사에 들어오니까 그냥 이 참외 향이 가득해가지고 참외 냄새 나시죠? 안 나요? 우리는 장 맡았어. 잘 못 맡으시죠? 전 들어오자마자 참외 향에 야, 향기롭다. 아이고. 그런 걸 아주 금방 느꼈어요. 네. 이 참외를 일반인들이 시중에 나가서 참외 고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도 참외 어떻게 맛있는 걸 골라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한번 좀 우리 어르신이 말씀해 주세요, 예, 어머니가. 어떻게 골라야 맛있는 거 고를 수 있나요? 참외는 네. 고리 요리 팍팍 젓는 게 나야 돼. 요래 쏙쏙 들어가고 요래. 아, 골이 좀 예. 쏙 들어간 거? 예. 응. 선명하게 요래 고리 쏙 선명하게 들어간 들어간 거. 거. 예. 네. 그리고 또 뭐 물론 뭐 단단하면 더 좋고. 네, 단단하고. 예. 또 이 색깔은 어때? 색깔은? 색깔은 이래 뭐 완전 노랗. 이래 뭐 황금빛 색이 나야 맛있죠. 아, 황금빛 예, 예. 색깔이 예. 나야 또 예. 맛있다. 예, 그런 게 참외 맛이 예. 있다. 예. 그런 걸 고르시면 된다. 예, 예. 그런 고른 걸 저 한번 깎아주세요. 맛 좀 보고. 예. 평소에 그 참외 씨를 빼고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싱싱할 때는 함께 먹는 게 더 달고 맛있다는구만요. 야. 오, 야, 진짜 맛있네. 이 참외가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응? 키우는 똑같은 특별한 맛있는 종자가 따로 없고 아, 모종을 키울 적에 예, 무성하게 키우는 거하고 예, 수분이 모자라 건조하게 키우는 거하고 네. 그 차이가 많이 나고 모두 대부분 뭐 공기 좋고 뭐 땅 토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질이 토양이 문제가 있고 토양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토양이 다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다른 지역의 참외 농사를 똑같은 종자를 가가 해봐도 이 맛이 안 나더라고. 아, 성주 참외가 역시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이유를 알겠어요. 왜 참외가 맛있는지. 어르신 말씀 들으니까 이 수십 년 지난 후에나 제가 이해가 되네요. 말씀. 좋은 땅의 기운으로 속이 꽉 찬 참외가 전국 각지로 가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모입니다. 참외가 상품이 되기까지 전 과정이 펼쳐지는 산지 유통센터인 셈이죠. 여기가 그 맛있는 성주 참외가 자동으로 선별되는 곳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APC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채척, 선별, 포장 모든 부분을 유통을 책임지고 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시가, 편익을 도모하고 산지나 우리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균일한 상품,
안정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부터 신뢰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입니다. 참외 특구로 지정된 2006년부터 참외 유통센터와 공판장 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척과 선별 과정이 자동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구나. 대충 담으시는 것 같지만은 이 봉지마다 담기는 무게가 거의 같을 만큼 포장의 달인들이에요. 네. 저기서 우리가 세척장에서 2차 선별을 했잖아요. 네. 다시 여기 와서 다시 2차 선별을 합니다. 뭐. 그래서 조금 더 참외 흠이 있는 것은 아, 출하를 안 합니다. 못난이는 예, 약간 흠집 있는 거. 색깔이 안 좋다가 색깔이 반났다. 야, 그- 이런 부분은 출하 안 하고 풀로 턱만 여기 같이 야. 포장해서 여기 최고급 예, 참외만 여기 예, 완전 예, 포장이 예. 되는군요. 예. 어? 50년 명성에는 이유가 있었군요. 깨끗한 황금빛 참외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로도 수출된답니다.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만큼 많은 분들이 맛보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진들에게도 전달이 됐다는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네네. 이 올해 이 성주 참외는 어때요?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네. 외국 수입 농산물이 각 마트라든가 소비처에 없습니다. 수입이 안 된다. 예. 오. 그다음 두 번째로 예. 이 성주 참외가 계절 과일이기 때문에 2월에서 6월까지 예. 핵과일, 여름 과일이 나오기 전까지 어. 봄에만 생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워낙 더 소비를 하고 있으며 예. 특히 인터넷 판매는 작년 배 수준 이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주 참외 농가들이 타 농가보다 이 자부심이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특히 우리 성주 참외는 50년 역사, 즉 반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그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이 참외를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은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우리 성주에 아주 그 참외를 맛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해서 맛있게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죠. 요리를 한다? 예. 참외를 가지고 각종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조선시대 허균도 이 도문대작이라는 책에서 참외를 매우 단과실로 기록했다지 그 단맛과 향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뭐 어우. 참외 전문 요리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참외 전문 요리. 네네네. 예. 근데 지금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참외로 네. 청을 담은 거거든요. 청? 네. 참외청? 청을 가지고 네. 다른 요리에 참외 요리에도 넣고 저희들 음식에 단맛 내는 데는 참외청으로 쓰고 있거든요. 참외청으로. 예, 냄새가 좋네. 이게 참외 향입니다. 참외향? 예, 맛볼 수 있나요? 네, 어머, 드셔보십시오. 어머. 새콤, 달콤, 새콤, 달콤하네 맛이. 네. 아. 최 선생님이까지 오셨는데 참외 요리 맛보셔야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청으로 네. 참외 요리 여러 가지 장아찌라든지 맛보시러 가보실래요? 그래, 좋습니다. 네, 저 한번 따라오십시오. 보여주세요. 향토 요리를 연구하다가 참외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사장님. 참외를 생으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성주에서는 반찬으로 해 먹는구만요. 가야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이 곁들여진 깔끔한 한정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냥 봐서는 어느 것이 참외 요리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게 전부 다 참외로 만든 요리란 말이죠. 네, 저희 집 식재료로는 단맛을 내는 데는 참외청을 아, 청을. 내려서 하고요. 네. 신맛 나는 거는 참외 식초를 만들어서 쓰고 참외 있습니다. 식초. 네, 그래서 좀 더 안전 한번 끓여갖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그런 참외가 다 들어간 거구만. 네, 그럼. 참외가 들어가고 청이 참외청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신맛은 식초가 참외 식초가 들어가고. 네. 참외자가 다 들어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참외? 쌤, 뭐가 참외인지 한번 참외? 맞춰보실래요? 이거는 참외 같아. 참외 같죠? 네. 네. 네.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네. 쌤, 그 참외 장아찌 맛이 어떠신가요? 장아찌지 뭐. 장아찌지 뭐. 식감이 좋아. 식감이 좋아요. 아주 새콤한. 근데 사장님 네. 어떻게 참외로 요리를 할 생각을 참외로 하셨어? 제 할머니가 늘 장독 때에 참외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꾹 눌러놨다가 된장에 박아놓기도 하고, 된장에 박아놓지. 예예예, 고추장에 박아놓기도 하고 그걸 툴툴 털어가지고 썰어가 양념을 해서 맛있죠. 예예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해줬던 밥상을 제가 지금은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차리게 됐습니다. 고와라. 밀전병에 각종 채소와 참외를 싸서 한 입 넣으면은 이 심심한 맛은 이게 고추장에 묻힌 참외를 달래주면 참 왜 이렇게 맛이지 이게? 참외역이 사용시는 이 모든 사용하는 이 참외가 품종이 어떤 그 품종은요, 최고 1등품은 생가루 먹고요. 생과를 먹고. 네네. 그 푸른 참외 못 났을 때 이렇게 못날인 참외 이렇게 푸른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따내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푸른 참외 장아찌를 만들고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참외가 너무 익어가지고 예. 툭툭 터지는 거 있죠. 사실은 그게 과일은 이렇게 터지고 완숙된 게 맛있잖아요. 그게 맛있어. 단맛이 그죠? 예, 그럴 때 그거는 또 청을 담는 거예요. 청. 참외청으로. 예, 그게 최고예요. 네. 예, 예. 젊은 사람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도 있습니다. 시원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로가 싹 가신다는구만. 참외의 맛 그대로입니다. 진짜? 달지도 않고 참외 맛 진짜 그 맛이네. 네. 와, 아주 맛이 제 맛인데. 아주 저한테 딱 맞는데.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맛있는 거 먹고 네. 여러 가지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네. 어.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땅을 가진 성주는 참외의 명당이기도 하지만은 조선 왕실이 인정한 명당이기도 합니다. 이곳 성주의 태아의 탄생을 소중히 기억하고 보관하는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있습니다. 와. 여기가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들들의 태. 아들들. 19남 4녀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19남. 예, 그런데 문종을 제외한 18남. 예. 18왕자만 여기 태를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넓은 곳에 왕자 태실을 여기가 조성이 됐는지 다른 곳도 많을 텐데 그 이유는 궁금해요. 실록에 보면 태지의 길지가 뭐 봉황이 알을 품었네 이런 형상들이 아니고 예, 평지에서 우뚝 솟은 평지가 태지의 길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산들이 다 이렇게 생겼지만은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산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산. 일깎지 않아도 평평한 땅이 있는 봉우리를 태지의 길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적격한 땅이죠. 평지에서 높은 평지. 평지 그렇죠. 네. 그런 곳이 태실로서는 아주 최고의 명당이다. 길지다. 예. 엄마의 자궁 속같이 평온해 보이지요. 태실 관리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던 조선 왕조. 왕자가 태어날 때마다 깨끗이 씻은 탯줄과 태반을 묻는 의식을 치렀는데 왕자, 모든 왕자가 똑같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같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금성대군 태실인데 왜 안 보이네요? 네, 금성대군 저 앞에 안평대군도 안 보이죠. 네. 한남군, 하의군, 영풍군 이렇게 5개가 없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를 때 반대했던 형제들이에요. 반대했다기보다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형제들의 태를 신하들이 임금님 태와 같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주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조 3년에 파서 깨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침 요 기단석은 그 당시에 석공들이 다 깨지 않고 주변에 굴러버렸어요. 그런데 1977년 여기 발굴 볼군 작업을 할 적에 땅 밑에서 찾아내서 발굴했군요.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참 형제들 너무하다, 그지요? 이 권력 앞에서는 형이고 아우고 필요 없어, 부모도 필요 없어. 그렇죠. 예, 동서양 역사를 막론하고 맞아요. 피비린내 나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운명이 달랐던 세종대왕의 왕자들, 특히 비운의 왕 단종의 태실 앞에서 발길이 멈춥니다. 이 태실은 단종 태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원손 아니에요. 네. 한 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떠나신 분이고 비운의 왕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단종이 12살에 임금에 오릅니다. 네. 네, 12살에 임금이 오르니까 삼촌들이 왕위를 넘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실록에는 단종이 왕위를 양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살에 영월로 기양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설, 또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설, 스스로 죽었다는 설, 이래 설들이 난무한 비운의 임금님이시죠. 지금 장릉에 모시고 있어요. 그렇죠. 영월 네, 장릉에. 네. 단단하게 봉해진 태실 내부가 궁금해집니다. 바로 곁에 있는 태실 문화관을 찾았는데요. 태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생명 탄생에 관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서 태교 여행지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태실을 주제로 한 국내 하나뿐인 공간이라고 하는군요. 해설사님, 여기는 어떤 곳인지? 여기는 태를 봉안하는 데까지, 경복궁을 출발해서 안태하는 데까지 필요한 그 절차와 그다음에 안태 행렬과 모든 절차를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곳입니다. 왕자가 왕이 됐다. 네. 그럼 태시대의 격도 서로 차이가 나나요? 그럼요. 당연히 차이 나죠. 우리 한글로는 다 같은 태봉입니다. 근데 한자로는 일반 왕자 태실은 그냥 봉우리 봉자를 쓰는 태봉. 임금이 되면 아까 가봉비 보셨죠? 네. 그런 표석도 세우고 둘레석도 하고 치장을 다시 하면서 태봉할봉자를 써서 태봉이라고 격상을 시킵니다. 와, 당연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네요. 네, 왕하고 네. 왕자하고 왕하고. 그럼요. 네. 묻었다는 게 최초의 기록. 국운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태를 보관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조선 왕실. 왕실의 출산 의례부터 탄생의 과정까지 그 아름다운 과정을 따라가다가 추억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금줄 아니에요? 애기 나면은 요즘 보기 문 힘들죠. 앞에, 대문 앞에다 이렇게 걸어두고 쳐놨던 건데. 네. 야, 나 이거 한 40-50년 만에 처음 보는 이런 건 언제 벗겨서 난 우리 동네 아기 때 우리 집 앞에 우리 엄마가 아기 낳았는데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고추만 다루는 거 그 기억이 나요. 네. 그 집집마다 옛날에 다 이런 통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서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연락이 바로 가죠. 근데 이웃집 세대기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쯤 해산을 했을까, 아들을 낳았을까, 딸을 낳았을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이 암호가 다 풀어주는 겁니다. 자, 검주를 쳤다는 그 자체가 아기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시죠? 아이고 반갑게도 아들을 낳았네요. 네. 고추를 꼽아놨어요. 맞아요. 섭섭하게 딸을 낳았습니다. 숯을 꼽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아기가 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줄로 인해서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당분간 내부인들은. 출입을 금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암호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도르지 말고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 다 해주고. 참 오랜만에 참 몇십 년 귀한 만에 거 저는 보셨죠. 아주 네. 귀한 걸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도저히 와서. 볼 수 없는 이렇게 경복궁 과거 세종대왕 왕자태실 태봉한 의식을 설명해 놓은 곳인데요. 실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조군에서는 매년 세종대왕 왕자태실에 안치할 왕자의 태를 경복궁에서 성주로 봉송하는 여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여기 있으면 누군가가 해하기가 쉬워요. 요거 하나 드러내면 가운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8명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 가마를 안전하게 해서 여기도
개첨석 들고 중동석 들고 기단석 들고 다시 석실 방문을 열고 여기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면은 누구에겐가 들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태교 음식이네요. 요즘은 건강한 출산을 위해 엽산과 같은 영양제를 먹기도 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태교 음식 종류 쭉 나와 있는데 골고루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잉어하고 인삼죽은 임산부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태아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요. 저 송편은 솔잎배지입니다. 솔잎에다. 예, 그렇죠. 솔잎배지죠. 그 솔잎배지는 거는 머리가 좋아지라고. 아, 예, 머리가 머리가 영리해지라고. 좋아지라고. 그리고 식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를 먹습니까? 요구르트 같은 걸 먹죠. 그런데 식혜가 발효 음식이에요. 그렇죠. 예, 소화제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예,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예, 소화를 돕는 위해서 예, 식혜와 물엿을 마셨다 그래요. 참 지혜롭네요. 우리 네, 조상들도 네. 짜고 맵은 건 없어. 그런 거의 건 다 없어요. 다 예. 김치도 없어. 예. 그냥 아주 담백하면서도 순수한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안 매운 거, 예. 안 짠 거. 그리고 또 곡물, 그래, 곡물 곡물. 위주로 예. 예. 땅에서 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음식으로 근데 예. 이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지? 그 역사적 가치죠. 저는 생명 존중에 예, 가치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적 가치로는 저 세종대왕자 태실이 태실 문화 연구에 큰 역할을 한다고.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네, 네. 그리고 후손들에게 조상들이 어떻게 사람의 인간의 태를 어떻게 갈무리 했나도 중요하지만 귀하게 여겼다는 예,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거죠. 제가 오늘 둘러보니까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한 번씩은 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와서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에 대한 생각, 그렇죠. 그리고 애에 대한 생각.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저는 이 성주를 다녀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옳은 말씀이세요. 세종대왕 왕자 태실에서 내려오면은 불과 200m 아래에 태실의 수호 사찰인 선석사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모양의 맛배지목을 가진 법당들이 우리를 맞이하는구만요. 절의 얼굴인 대웅전. 온화한 표정의 부처님과 바람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풍경 소리가 이곳이 산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야, 이 풍경 소리, 와. 오랜만에 들으시죠.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예. 예. 바람이 오늘 우리는 괴롭혔지만 저 풍경 소리는 저희들을 기쁘게 해주네요. 네, 이 선석사, 선석사. 선석사. 네. 아주 고즈넉하고 네. 큰 절은 아니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여기가 선석사가 어떤 곳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선석사는 꽤 천년 이상 된 고찰입니다. 신라 효소왕 1년에 지어진 사찰인데 원래는 여기서 저 서쪽에 조금 떨어져 있던 곳에 지었을 때는 신광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쪽에 있었군요. 네, 근데 고려말 공민왕 때 나홍대사가 주지스님으로 오시면서 저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저 마당에 돌 한번 보시죠. 예. 저 돌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예, 지금 오. 같으면 장비가 있어서 옮길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저 돌을 옮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홍대사가 신강사를 옮기면서 선석사라고 사찰 명칭을 달리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석사. 장소를 옮긴 다음에 예, 이 돌을 보고 선석사라 이름을 이 지으셨다. 돌을 이제 그 당시 기술로는 아마 꽤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선석사라는 예, 사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손석사에 또 특별한 보물 같은 것도 있어요? 네, 보물이 한 점 있습니다. 개불탱한데요. 어. 네, 그 보물 1608호로 지정되어 있는 숙종 때 그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제작한 그 영상회도라고 예, 석가모니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탱화. 그린 그림. 예, 탱화입니다. 탱화. 예, 밖에 어. 그거는 개불탱. 그렇죠. 개불탱화. 네, 네. 그거는 실내에서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봐야 되죠. 그 4월 초파일 딱 하루만 초파일? 그립니다. 그래요? 일반 아무 때나- 오늘은 예, 볼 수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네, 네. 왕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영산의 괴불탱.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권력가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삼남한상의 모든 것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배려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푹인데? 네, 절에는 4가지 물건이 꼭 있어야 되는 불구사물이 있습니다. 불구사물.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큰 북이죠. 북은 네, 3가죽으로 주로 만듭니다. 소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소다리 4개. 예, 4발 달린 짐승들을 위한 부처님의 소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4발 달린 네. 동물들을 위한 부처님의 소리. 네, 그래서 북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여기 물고기. 물고기. 네, 어북이라 그래요. 물 속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이 북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선생님 옆에 있는 여기 운판이라고 합니다. 무슨 모양이죠? 예. 이거 구름 모양인데? 네, 구름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네.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부처님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로 운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종입니다. 종은 인간과 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예, 종인데 여기 우리나라 종은 밑에 홈이 파져 있어요. 예, 무슨 이걸 의미예요? 맹돌이라고 그래요. 종을 치면 소리가 밑에서 돌아서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종소리는 엄청 은은하게 길게 가는 거죠. 예. 그 여운이 남겠네요. 그럼요. 여운이 남는 예, 거지. 예. 이 4가지를 불구사물. 불구사물이라고 어느 얘기를 하죠. 사찰이든지 꼭 다 있어야 되겠군요. 됩니다. 불구사물은. 네, 네. 생명의 고장 성주답게 또 하나의 보물들을 품은 공간이 있습니다. 왕자가 아니어도 태를 봉안하고 복을 기원할 수 있다는군요. 무슨 부처님인데 우리 한복을 입은 부처님이 아기를 안고 있네. 네. 무슨 상이에요? 얼굴은 분명히 부처님 상이죠. 부처님, 근데 부처님. 가슴도 나와 있어요. 예, 저거는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안고 젖은 뭡니까? 아기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예, 우리의 신체예요. 아기를 잘 크게 기원해주는 부처님 상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되게 남자인 네. 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아니야. 형상화를 시킨 거죠. 예. 조금 그 뒤에 있는 금빛 찬란한 저 조그만 항아리는 좀 무엇입니까? 그게? 자, 옛날에는 왕실에서만 태를 봉안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지금은 사람이 다 평등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병원에서 올 때 배꼽에서 한 10cm쯤 달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마르면은 똑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걸 여기다가 의뢰를 하면은 저 항아리에, 한꺼빛 항아리에 담아서 평생 아기의 무번 장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예, 그럼 여기는 일반인들도 태를 봉안하는군요. 그렇죠. 누구든지 일반인들도. 신청하면은 저기 이름 쓰인 거 보이시죠? 예, 누군가를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염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은 결국 나라가 건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 존중, 예, 또 생명 존중, 생명 존중, 네. 응? 그런 걸 다 여기다 네. 포함되어 있구만요, 그렇죠?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성주를 훌륭한 이가 태어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칭했습니다. 아, 물소리 참 좋네요. 신의 물소리. 야, 이 성주는 산천이 수려하고 밝아서 이름 높은 선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성주 선비들의 기계와 그리고 풍류가 느껴지는 이곳 한번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죽은 수륜면에 위치한 해연서원, 조선 중기 유학자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는데 이곳에는 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이 해연서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여기는 조선시대, 조선 중기 대유학자이신 한강 정구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서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살고 계셨나요? 아니면 거기서 공부를? 사신 곳은 여기는 아니고 젊었을 때 여기에서 그 서당을 지어서 후학들을 가르쳤어요. 후학도를 가르치던 곳. 그럼 뭐 여기 학교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강 선생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선생님 뜻을 기려가지고 그 서당 자리에 서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태계 이황 선생을 포함한 영남 5현 중에 한 분이신 정구 한강 선생. 강학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수학하던 유생들이 거처했던 동제와 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당 앞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 불을 밝히기 위해 세운 정료대가 있구만요. 이게 아까 동제라고 그랬죠? 이게 서제. 여기서 공부한 사람 중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배출된 사람은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한강 선생님 자체가 워낙 걸출하신 분인데 당연히 제자들 중에서도 걸출한 사람이 안 제자 나왔겠습니까? 중에서. 예, 구미 인동의 여흔 장행광 선생, 외관의 석담 이은호 선생, 우리 성주의 등암 배상용 선생 같은 그 후학을 길러내셨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이 여기서 배출됐는데 그분들 중에 그림, 저 글씨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쓰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기 망우남이라고 쓴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서체를 만드신 미수 허목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허목 선생. 그 미수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것도 체가 비슷한데 다르나요? 저거는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광효라는 자를 가진 분이 쓰신 글입니다. 저기 옥설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역사적으로 흔적이 있는 곳이네요. 예. 유물전시관인 숙무각을 찾으면은 한강 정구 선생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선조 41년인 1608년에 가선대부 사원부 대사원에 임명된 교지도 볼 수가 있고요. 한강 정구 선생은 평소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국가의 부름으로 관직에 나올 경우에는 주로 외직을 선호하셨다는구만요. 저서 또한 하나의 학문에 치중하지 않고 다방면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함주주는 이게 우리 정구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겁니다. 집필하셨구나. 예. 한강 선생님은 각 지역에 그 임지에 부임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지지를 발행을 하셨습니다. 이 한강 선생님 여러 업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업적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이 함주지라는 책입니다. 함주가 지금 경남 함안입니다. 함안.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역사를 연구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이 심고 가꾼 백매원의 매어나무를 뒤로 하고 서원 뒤쪽에 산책로를 올라가면 이 기암괴석과 수목이 절경을 이루는 풍류의 장소를 만납니다. 봉비암. 야, 바람 좋다. 아홉 비경의 무흘구곡 중 제1곡인 봉비암. 물소리와 숲의 아름다운 조화가 한강 정구 선생과 제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봉비암이라고. 봉비암이 어떤 곳입니까? 예, 무홀구곡의 제1곡 출발점입니다. 네. 옛날 그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여기 지방의 호족들이 여 봉비암 자리가 넓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기생 하나가 술에 취해서 이 발을 헛디뎌서 이 하천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기생이. 예, 예. 네. 그래서 그 기생 이름이 막 봉비였어요. 떨어진 기생 이름이 봉비였다. 예, 예. 그래서 떨어진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봉비암이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물이 굉장히 맑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기 큰 소가 있는데 네. 저 소 이름을 봉비연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봉비연. 예, 아, 예, 예. 그럼 이를 쭉 가면 이게 구곡이란 말이죠? 예, 이 물구곡. 구곡이, 예. 9개 예, 저 예. 계곡이 있나? 예, 이 하천 따라 쭉 가면은 무월구곡이 나오는데 여기가 1곡이 봉비암이고 2곡이 한강대인데 각 구곡 각각 곳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구곡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비들이 이제 풍류를 즐긴 거 아니겠어요? 예, 골고루 각 곡마다 선비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옛날 예. 선비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예, 풍류를 불면서 한번 여기서 시를 한번 읊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발동하는 시심은 나만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옛날 한강 정구 선생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곡 봉비암을 글귀를 여기다가 이제 물품 건데 이 시이네요. 그러니까 일곡이라 여울 어귀에 낚싯배를 띄우니 석양빛 시내 위에 실 같은 바람 감도네 뉘알리오 인간 세상에 잡념 다 버리고 박달나무 삿대 잡고 저문한 게 휘젓는 줄을. 아, 이 시를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 낚싯배 띄워놓고 예, 강물에 낚싯배가 있고 예, 또 인근의 인가에서는 불을 떼니까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선비들의 어떤 여유로움, 낭만, 예, 이런 게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선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잡념 다 버리고 예, 예.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예, 모습 예. 좋습니다. 선비들의 삶이 이어지는 이곳, 성주 생활사 문화의 삶을 대표하는 한계 마을입니다.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이곳이 풍수지리적으로도 명당이지만은 여행의 풍미를 높여준 좋은 터이기도 합니다. 아, 이 겹벚꽃 참 예쁘네요. 연분홍 벚꽃 같아요, 그죠? 색깔이 자주는 아니고 연분홍. 네, 연분홍 겹벚꽃입니다. 저것도 이쁘지만 그 밑에 이렇게 이 기와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게 운치가 있는 이 벽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석벽돌? 토석담이라고 합니다. 토석담. 예, 흙과 돌과 돌로 이렇게 섞어 쌓은 토석담이라고 하는데요. 토석담. 한계마을은 토석담이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마을 전체의 토석담의 길이가 3.3km가 되는 그런. 그렇게 길어요? 예, 지금 한계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한계 마을은 무슨 한계가 무슨 한계예요? 한계는 큰 개울, 큰 갯벌을 의미하는 마을이고요. 예전에 마을 앞 백천가에 큰 물이 졌다가 빠져나가면서 큰 개울이 형성이 되어져서 붙여진 이름이 한계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큰 대자와 개토자를 써서 대포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대포마을. 예, 대포리라고. 예, 대포리. 예, 아, 예. 그렇군요. 이 좋은 풍경을 매일 본다면은 배포도 커질 것 같죠. 산지와 접한 고택을 따라 이어진 토석담과 함께 걷다 보니까 특별한 바위를 만났습니다. 이 마을 가운데 입구에 이런 아주 탐스러운 바위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광대바위라고 하는데 이 광대바위에 대한 그 역사를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이 광대바위는 수백 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대바위의 의미는 이 마을에 과거 합격자를 위한 그 잔치를 벌였는데 이 바위 주위에서 벌렸고요. 그때 광대들이 놀았던 자리를 광대거리라고 합니다. 자, 광대들이 그 줄타기를 할 때 밧줄을 이 바위에 메고 했기 때문에 광대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대들이 놀았던 마당. 그렇죠. 광대거리라고. 그 여기서 줄놀이도 하고 무슨 뭐 다른 놀이 많이 한 모양이죠. 그리고 이 마을은
과거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마을이기 때문에 예, 거의 1년에 몇 번씩 잔치를 벌였다고 보면 되죠. 그런 큰 행사를 여러 번 치르고 있구나. 그렇죠. 해마다 네. 그런 잔치를. 마을에 1200년 된 절이 있어 마을이 생긴 시기도 비슷하게 유추하는데 집성촌을 이룬 성산이 씨가 세거한 지는 약 550년 정도 된다는군요. 시도 민속문화재 중에 한 곳인 교리댁입니다. 이 집은 1760년에 이석구 선생이 지은 집인데요. 후손인 이기상이 홍문관 교리를 지냈다고 해서 교리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홍문관 교리를 지낸 이기상 이분은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장원급제를 하신 분입니다. 장원급제. 예, 들어오시다가 회화나무 두 그루 보셨죠? 네. 한계마을에서는 회화나무를 어떨 때 심냐면요. 과거에 급제를 할 때 기념 식수로 심었다고 해요. 기념식수로. 네, 그러니까 이 집에는 두 분의 문과 과거 급제자가 배출되어진 집이고요. 그리고 이기상이란 분은 조선시대 장원을 하신 분이십니다. 조선의 탑이신 장원을 하신 분입니다. 이야, 그럼 이 집이 아주 어마어마한 집이네요. 사도 제자를 그리워하며 북쪽으로 살인물을 낸 응화 고택까지 역사적 공간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집집마다 물론 다 고택이지만은 또 양반들이 살던 집이고 여러 가지 큰 인물들이 많이 사셨던 곳이라서 더 볼거리가 많네요. 코로나 끝나면은 이 학생들도 물론 많이 오겠지만 이 방송 보시면은 이런 고택도 있구나 와서 직접 체험하시면은 더더욱 교육적인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풍경으로 이어주는 다리. 이를 통해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은 좋은 명당이 되고 좋은 명당은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행복한 기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외가 무르익어가는 성주에서 만난 다양한 인연들, 그 인연이 이어지는 명당의 여행의 명당이 바로 성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마기행 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삶이라는 여행 위에서 만나는 인연을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달콤한 참외의 향이 하루하루의 노력으로 여문 결실이라면 우리의 시간도 하루하루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소중한 기억이겠지요. 자, 오늘 우리는 성주에서 성대한 하루를 채웠습니다.